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실무 나갈 차례죠. 요약집은 113쪽입니다. 자, 실무. 실무는 출제 비중이 지금 30%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30%인데 여기서 10개 내지 12개 출제되는 겁니다.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갑이 A가 소개하고 있어요. 내 토지 팔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실무가 출발합니다. 중개 계약서부터 출발해요. 중개 의뢰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토지에 대해 어떻게 중개할까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실무의 두 번째 단계고, 다음에 이 토지를 알아야 팔 수 있으니까 조사 확인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을을 상대로 하여 이제 중개 활동을 합니다. 판매 활동이죠, 이게.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이죠. 그런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되죠. 그럼 거래 계약의 체결로서 중개는 완성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계약서 작성 교부해줘야 되고 설명서도 작성 교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는 중도금, 잔금, 등기 서류 교부에 모두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 이행행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실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따지는데 중개 계약서부터 거래 계약 체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실무예요. 이게 중개 완성이 됐고요. 계약의 이행행위는 그럼 이론적으로 실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걸 완전히 포기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법들, 뭐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실명법, 주인법, 상인법, 경매 이런 내용을 별도로 모아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행에는 실무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중개계약, 계획, 조사 확인, 중개활동, 계약서의 작성, 설명서의 작성은 모두 실무예요. 그러나 이 사이에 벌어지는 개공의 활동 중에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인장의 등록이라든가 또는 보증을 설정한다든가 공인인증사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모두 이건 실무다 아니다? 실무 아니에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활동입니다. 이 정도 감 잡으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중개 의뢰 접수에 중개계약 나와 있는데요. 114쪽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실무 출발입니다. 그럼 중개계약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요 중개계약이 있어야지만 이제 실무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집, 고객을 수집하는 것도 포함인데 개공이 중개상물을 직접 수집합니다. 이건 직접 수입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직접 리스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공지, 공가의 조사, 관원상제 참석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의뢰를 받는다. 모두 이제 직접 수입 방법에 해당하고요. 제3자를 통한 수집 방법이 바로 간접 수입 방법이죠. 다만 제3자에 들어가서 안 될 자가 딱 한 명 있죠. 그 자가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의뢰를 받는 순간 이거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를 통하여 의뢰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거기 그 114쪽의 밑에 리스팅, 중개계약 또는 물건의 매매 교환 임대를 행하는 권한을 일어났죠 지금. 그래서 리스팅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개 의뢰를 받는 것 이렇게 쓰이고요. 또는 매매 교환 임대차 행하는 권한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십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예요, 상사중개예요? 민사중개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약은 민사중개약 맞죠? 낙성계약이자 분류식계약이자 요습계약이자 쌍무계약이에요. 다만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에 속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전형계약이고 무명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속적 계약이고 체결이 강제되지 않으니 의무적 계약이면서 위임의 성격이 가장 강하지만 도급 현상황의 성격도 있으니 혼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서면화와 유형화의 장점이 그 옆에 나오는데 이거는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썼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10회, 11회 때 출제한 적이 있는데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이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분 기준 정도는 이해를 해두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우리 개업공사 어느 정도 독점력을 행사하느냐, 독점성에 따른 구분이죠. 독점력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럼 지금 요거 독점 중개계약은 가장 이제 독점력이 강하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사물에 대한 독점력이 전혀 없죠.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전속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 형태가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이게 가장 많다고 했고 우리 현재 공인인증사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 있죠?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과 전속입니다.
이 두 개가 명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라는 거 감 잡아두시고요. 중개행에 관여하는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입니다. 주체의 수에 따라서 단독 중개계약과 공동 중개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공동 중개계약은 신속 중개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협력 중개하니까. 그 다음에 또 개공이 여러 명이거나 의뢰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공동인데 정보통신 시대에 아주 적합한 형태랍니다. 다음에 중개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 형태에 따라서 정률 중개계약이 있고요, 정가 중개계약이 있죠. 다음에 순가 중개계약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봤는데 정률 보수율을 정한 거고 정가는 보수액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가는 차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그럼 순가에 대해서 이제 금지행위가 연결이 돼 있는데 순가를 체결했다 해서 당연히 보수 초과에 걸려서 금지행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상대적 금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에서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죠. 차익을 많이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그래서 구분 기준용도 감만 잡아두세요. 이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중개 의뢰의 접수 처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중개 의뢰의 접수 처리에 대해서는요, 물건을 접수할 때 어떤 사항을 접수해 주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매도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목적물에 대한 물적 사항을 물어봐야 되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당연히 물어봐요. 매도 목적 체크해야 됩니다. 왜 팔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물건도 접수할 때 매도를 의뢰할 때는 이거 권리관계 체크해 봐야 되죠. 여기에 뭐 경매 들어간 사실이 있느냐,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느냐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도 희망 가격도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계약의 종류를 독점력 있는 걸로 한 번쯤 합의해 두셔야 돼요. 이게 접수 처리할 때, 매도를 접수할 때 접수할 사항이고요. 그럼 매수를 접수한다. 그럼 매수를 접수할 때는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되냐면 당연히 물적 사항 체크해야 됩니다.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그다음 매수 목적 체크해야 돼요. 왜 이사로 오시려고 하는지, 투자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 이거. 그다음 이제 매수 희망 지역, 역세권인지 아니면 뭐 재개발 지역인지 체크해야 되고, 매수 예산, 매수 희망 가격도 이거 체크해야 되죠. 이때는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자, 그다음 이제 중개계약의 종류를 의뢰인과 한 번쯤 합의를 해두면 돼요. 임대차 의뢰받을 때는 임대차 조건을 명확히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117쪽에 전속 중개계약서 및 일반 중개서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20회, 21회 때 출제가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빈도표가. 그래서 중개계약서 서식 내용을 직접 비교해갖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21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반 중개계약 서식이 있죠. 일반 중개계약 서식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걸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보관할 의무도 없다. 근데 전속계약서는 사용할 의무가 있죠. 다음 보관할 의무도 있습니다. 3년간. 자, 그럼 두 서식의 비교를 딱 해봤는데 1조, 2조 개업공사의 의무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있을 뿐 두 서식의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연 시간에 이건 공부했고요. 유효기간 3개월 원칙으로 하고요.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다음에 중개보수 선언안이 있네요. 거래가액의 몇 프로, 얼마. 그다음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했던 차액 환급하겠다. 확인 설명서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특약을 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통 작성하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개공은 이건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뒷면이에요. 이 중개계약서 뒷면, 일반이든 전속이든 뒷면은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러면 권리 이전용에는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았을 때 어떤 사항을 접수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물건 접수할 때, 매도 임대를 접수할 때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접수해줘야 되죠. 이거 기재하게 돼 있고, 중개상물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라는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구조 용도예요. 이게 소건면구용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가지를 기재하게 돼 있고, 토지라는 소재지,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지역지구 현재 용도를 기재하나요. 이게 소지면지도예요. 소지면지도 참고하시고, 은행융자, 권리금, 지회세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모두 이제 접수를 하게 돼 있네요. 다음 권리관계를 접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미공시 원리 같은 거 체크하에 이제 기재해줘야 되고요. 거래규제 및 제한사항을 쓰게 돼 있네요. 중개의뢰금액도 기재하네요. 기타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럼 권리취득을 의뢰받았다. 희망물건의 종류, 희망가격, 희망지역, 희망조건을 기재합니다. 다음 이제 별표, 보수율표를 수록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요, 밑에 손가락지 일반 중개약서, 전속계약서 둘의 차이는 개업공사의 의무와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자, 문제집 들어가요. 문제집은 162쪽인가요? 자, 162쪽. 문제, 1번 문제 그냥 가볍게 풀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건 뭐 낼 일이 거의 없는데. 1번, 중개 실무의 범위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중개 실무의 시간적인 범위는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거래 당사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점까지이다. 맞겠죠? 2번님은 중개 실무는 중개 계약 후 거래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개공사의 여러 업무 활동 중에서 중개 의뢰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 거래의 성사를 전제로 행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3번,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계약의 성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중개 실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4번, 중개업을 영위하게 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인장의 등록이나 보증의 설정, 고용인의 고용 등은 중개 실무로 볼 수 없다. 맞죠? 5번 질문. 개공사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소유권 이행기 신청 등 거래계약 이행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중개 실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는 맞다고 봐야 돼요. 이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판례와 대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약의 이행행위하다가 손해핀 경우도 이거는 중개행위하다가 손해핀 경우로 봐서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2, 3, 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넘깁니다. 자, 그럼 중개 의뢰 접수 및 중개 기하로 들어왔어요. 1번 문제 가볍게 볼까요? 중개 계약의 법적 성격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 계약, 상사 중개 계약이다. OX, X, 민사 중개 계약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개공은 상인입니까? 아닙니까? 상인이에요. 부동산 거래가 상행위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상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상사 중개 계약이라 하면 안 돼요. 민사 중개 계약이에요. 그 다음 이제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고 했죠. 그런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고, 다음 3번 비전형 계약이자 무명 계약 맞죠? 4번 낙성 분류식 계약 맞고 5번 쌍모 계약입니다. 맞죠? 계속적 계약이자 혼합 계약이에요.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중개 계약의 수집 방법이다.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직접 수입 방법이냐 간접이냐 이 말인데, 1번 공지 공가의 조사를 통한 수집. 공지 빈 땅 빈 집 이거 직접 리스팅이죠. 직접 수입 방법이고, 2번 호별 방문을 통한 수입도 직접 수입 방법이죠. 그러나 금융업자 등 부동산 관련 종사자를 통한 수집입니다. 제3자를 통했죠. 간접 리스팅이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전단지 등 광고를 이용한 수집한다든가 친목회 등 사교활동에 참석해서 직접 의뢰를 받는다. 그럼 직접 리스팅이죠. 다.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3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개업공사의 리스팅과 관련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참고입니다. 1번 리스팅이라 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개업공사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를 의뢰하는 계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의뢰계약, 중개의뢰 이것이 바로 리스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개업공사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의 매매, 교환, 임대를 행한 권한 자체를 얘기해요. 맞습니다. 2번 개업공사가 독점권을 획득한 물건이나 시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법률적 하자가 없는 물건, 가격 등 거래 조건이 합리적인 물건 등이 훌륭한 리스팅이다. 그러겠죠? 뭐 상식선에서. 3번 간접 수입 방법이란 개업공사와 고객 사이에 제3자를 기재시켜 제3자의 소개나 주선을 받아 리스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간접 수입 방법 맞죠? 4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 회복 상향 시장의 경우 개업공사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중점을 두어 리스팅을 해야 한다. 경기 변동론 이거 제가 올해는 강의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그래서 교재에서 다 빼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론 있지 않습니까? 파동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주기인데 이게 저점을 여기서 찍죠. 요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예? 후퇴 시장이죠. 요건 하향 시장이죠. 그 다음 이제 이거 회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상향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을 딱 찍었는데, 그래서 후퇴 하향, 회복 상향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이루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콘티라 TF 파동, 쥐굴라 파동, 키친 파동. 글자가 길수록 주기가 길죠. 맞잖아요. 글자가 길수록 주기가 길죠. 콘티라 TF 파동 주기가 몇 년이에요? 안 배웠어요? 경기 변동론을 공부 안 했다고요? 했겠죠. 콘티라 TF 파동 몇 년입니까, 주기? 예? 50년 아니에요?
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글자가 길수록 주기가 길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하향 후퇴 시장입니다. 후퇴 하향 시장에서는 경기가 계속 떨어지고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죠. 얼른 팔아야 되죠. 팔려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근데 살려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 임차에 중점을 두어 리스팅을 해줘야 되죠. 매수인 확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회복 상향 시장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매도에 중점을 두어 리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기 변동론과 이제 리스팅의 문제인데,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별한 시장, 특이한 시장이 한 가지 있어요. 안정시장이 있죠. 이거는 불황에 잘 견디는 시장 맞죠? 그래서 이제 안정시장 물건은 이거는 이제 소규모의 주택이라든가 도심지의 택지 또는 점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안정시장 물건은 불황에 잘 견디는 물건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회복 상향 시장의 경우는 개업공사는 매수인 임차인이 아니고 매도인 임대인에 중점을 두어 리스팅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안정시장은 불황의 강한 유형의 시장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물건은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과 도심지 택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개업공사는 매도인, 매수인에 모두 중점을 두어 리스팅을 해야 한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4번 문제, 5번 문제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6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중개계약은 다음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중개계약은 중개권한의 부여 형태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권한 부여 형태. 이건 독점력에 따른 구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중개계약은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순가중개계약, 정률중개계약, 정가중개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수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순가, 정률, 정가 맞죠? 다음에 3번입니다. 공인인증서 법령상 순가중개계약은 그 체결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OX. X. 체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액 부분이 법정한도를 넘겼을 때 비로소 금지행위가 될 수 있죠. 다음에 4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은 공사법령상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 형태이다. 맞죠? 일반은 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고 전속중개계약은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번이에요. 개업공사나 중개의뢰인의 숫자에 따라서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죠? 넘어갑니다. 7번 뭐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박스형 문제에서 틀린 것 골라라,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라. 이거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되죠? 자, 갑니다. 기억. 중개계약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OX. X. 이전자와 취득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계약 말하죠? 중개계약은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틀렸고. 니은입니다. 중개계약을 서면화 정형할 경우는 개업공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일 수 있다.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씁니다. 그럼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죠. 그러면 개업공사가 의뢰인 등치는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집니다. 그러면 개업공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늘린다, 줄인다? 줄이겠죠. 부동산 유통시장을 정비하게 되고요. 투기도 예방하고 무등록자 출현을 방지할 수 있죠. 음성적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속 중개계약이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쓰면 늘어날 것 같죠?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쓴다면 중개 의뢰를 할 때 전속이 늘어나겠죠. 첫 집에 가서 계약 써버린 거예요, 중개계약서를. 그럼 다른 집에 쉽게 의뢰인이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전속은 보수 확보가 용이한 형태죠. 그럼 개공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럼 중개업에만 전념하겠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서면의 장점이고. 자, 그럼 니은짐은 맞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줄일 수 있어요. 다음 디귿입니다. 공동중개약은 신속 정확한 중개활동이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세 적합한 중개 형태이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협력 중개하니까 신속 이제 정확한 중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요. 지금 공동망이 있기 때문에 공동중개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리을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 및 신의 성실 의무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사에게만 인정이 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사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 의무가 없다. OX. X. 일반이든 전속이든 개공은 이 의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와 학설에 인정되는 의무고 신의 성실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의무죠. 다음에 미음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개업공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여 개업공사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기 쉽고 거래가액이 정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맞아요? 일반 중개계약은 물건을 여러 명이 받았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얘기 있죠.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라고. 그죠? 모두가 책임지는 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거래시켜야 보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죠. 자, 그래서 맞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지금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몇 번? 정답이 잘못됐네? 기억하고 리일이죠? 예, 그래서 정답 잘못됐습니다. 수정하세요. 기억 리일이죠? 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수정해 놓으세요. 이거. 해설도 3번으로 돼 있어요? 해설은 리일로 안 돼 있습니까? 난 해설을 안 봐서. 해설은 제대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답이 3번으로 돼 있을 뿐이죠? 수정만 해 놓으세요. 예. 네 문제집은 그래도 적어도 오류가 덜 나올 텐데. 그죠? 이게 개정돼 갖고 개정되기 전에 써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뭐 나도 실수할 때 있지 뭐. 난 사람 아닌가? 나는 근데 이런 걸 내 자신 자체가 용서를 못해요. 이거를. 자, 그래서 기억 리을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처리합니다.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내려갑니다. 독점윤기형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9번도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10번도 공동윤기형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11번 갑니다. 중개의뢰업소. 이건 16회 기출문제였어요. 중개의뢰업소 리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 초기에 개업공사는 개업 시 개업 축하행 등을 통하여 리스팅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오프닝 세레모니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줘야 됩니다. 네, 개업했다고. 2번, 리스팅의 획득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맞죠? 중개 의뢰를 받아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물건 확보가 관건이죠. 물건 확보가. 근데 공동망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제 물건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공가 공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리스팅할 수 있다. 이건 직접 리스팅이라고 그랬죠? 맞고 빈집 빈땅의 조사예요. 4번 매수 의뢰 접수에서는 권리 확인, 중개 계약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틀렸죠? 지금 매도 의뢰를 접수할 때 권리 관계를 체크해야 되죠? 매수 의뢰 받을 땐 권리 관계를 확인할 일이 없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래서 4번 틀렸네요. 정답이고 5번 질문 의뢰인과 순가중개를 체결하고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금지행에 해당된다. 맞아요? 그러면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전속계약서상 기재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식 내용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서 서식 내용을 직접 물어본 게 아마도 14회 시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갑니다. 1번 토지의 소재지 지목면적, 지역지구 현재 용도 기재하게 돼 있죠? 기재란 있고 2번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쓰는 날 있나요? 있죠. 앞면에 5조에 있습니다. 중개보수 과다징수세태는 차액 환급하겠다. 확인설명 소리야 손해편 손해배상 책임지겠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근데 공시이가 기재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시이가는 전속계약서에 쓸 일이 없죠. 그러나 공개할 정보에는 들어가죠.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3번 집은 정답이었고요. 4번 거래규율 및 공법상 제한사항입니다. 이거 기재한 날 있죠. 규제 및 제한사항 기재란 있고 5번입니다. 의뢰가액도 기재한 난이 있죠. 그러니까 전속계약서 일반 서식을 직접 물어보면 엄청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식 내용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 한 번쯤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13번은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14번 갑니다. 21회 때 마지막 출제했던 문제 유형이 바로 14번 문제 유형이었는데 일반 계약서와 전속 계약서의 비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양자 모두 중개계약이 유효기한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하나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맞죠? 두 서식 모두 유효기한 쓰는 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칙 3개월이고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번 양자는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동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죠? 두 서식이 개업공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번 양자 모두 2번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의 기재사항은 동일하다. 맞죠? 그래서 두 서식 모두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뒷면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재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4번입니다. 양자 모두 중개부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맞죠? 이런 내용 다 있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양자 모두 중개부수를 기재한 난이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거래금액의 몇 프로, 얼마를 기재하게 돼 있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사 확인 들어가야 되죠? 유약지 119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무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 중개사물의 조사 확인 들어왔는데, 이 조사 확인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출제비 중에 최소한 4개다. 최소한 4개는 출제하죠. 그럼 조사 확인의 대상입니다. 조사 확인의 의의는 뭐 잘 아시고요. 물건을 잘 알아야 중개 잘 할 수 있겠죠. 조사 확인의 대상은 확인 설명사항이죠. 확인 설명사항이 조사 확인 사항이다. 그럼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 10가지를 지금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 방법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지만 확인 설명사항은 의무적으로 이거 조사하여 설명할 사항이고요. 확인 설명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라면 선관주를 다하여 조사 확인을 명확히 한 다음에 고지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이제 조사 확인의 방법론입니다.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네요. 공부를 직접 발급받아 조사하는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 있고, 현장을 답사해 조사하는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죠.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근데 이 외에도 말이에요, 의뢰인을 통한 조사가 있죠. 그래서 의뢰인에게 물건을 접수를 하면서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죠. 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주타겟은 바로 공부상 조사예요. 그럼 공부에 이제 어떤 사항이 나타나 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하니, 그러니까 그 토지대장으로 토지에 어떤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가볼까요? 한번 가볍게 표에 정리가 돼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죠. 이 토지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지목 확인할 수 있고, 면적도 확인할 수 있죠.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유자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 토지의 경계라든가 지형, 지세 같은 건 모두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는 단순화된 그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적도로 토지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지목 확인할 수 있나요? 있고. 경계 확인할 수 있나요? 있고. 그 다음에 지형, 토지 모양이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지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토지의 소유자라든가 면적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아보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이건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고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으로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가지. 소재지, 건축, 연도, 면적, 구조, 용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소건명구형이에요.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소지면이고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가지는 소건명구형입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이 건물의 소유자 확인할 수 있나요? 있죠. 그 다음에 이 건물 자체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죠. 건물 자체, 이 건물이 건폐율이 어떻게 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도 지역별 토지의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입니다. 용도 지역별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확인해야 돼요? 시군 조례다. 맞죠? 이게 되고, 이 건물에 승강기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부속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시설물의 상태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우리 방향조사 해야 되죠, 건물은. 그럼 주택의 경우는 주 실외 방향을 기준이에요. 거실 안방. 근데 그 밖에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맞죠? 위반 건축물인지도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도입된 거 내진 능력과 내진 설계 여부 이거 체크해야 되죠. 이거 체크하게 돼 있죠. 그럼 건축물 대장에 내진 설계 여부 나오나요? 나옵니다. 내진 설계 나와요. 이번에 추가됐어요. 건축물 대장 내진 설계 나옵니다. 내진 능력 여부 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권리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있어요. 그럼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주요 공부고, 나머지는 뭐 공유지 영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뭐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공시법 시간에 잘 공부했을 것이므로 그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넘어가서 맨 위에 색깔 칠해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불일치환한 문제죠, 이게.
그래서 기준공부와 불일치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아셔요.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준공부가 뭐예요 지금? 대장이 된다.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죠. 그럼 대장이 기준공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일단 등기상 증명사가 되죠. 등기 기록이 될 겁니다. 다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예요. 이것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기준공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 이 정도. 그럼 기준공부를 이해했으므로 불일치에 관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의 소재지가 만약에 토지대장과 토지등기상 증명서가 안 맞은 거예요. 물건의 표시에 불일치예요. 대장이 우선이죠. 근데 소유자 지분이라든가 소유자 인적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았습니다. 당연히 뭐가 우선이요? 등기부가 우선이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경계의 불일치가 있는데 잘 아시죠 이것도.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았다. 그럼 공부상 경계라는 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말하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뭐가 우선?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고 이게 왜 이랬냐 하면 우리 판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들은 이런 등록으로 특정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등록으로 특정력을 갖는다. 그럼 이 특정력은 권리의 추정력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대장상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로 돼 있으면 이 토지는 이름 100제곱미터 추정 같은 요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현실의 경계보다는 공부상 경계로 이제 이게 우선이고요. 토지 소유권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어진다는 게 판례였고, 나아가 이 토지가 토지 대장상으로는 분필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 등기부상으로는 이 토지가 분필의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국 이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죠.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력을 이 정도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개업공사나 매수인입니다. 이걸 측량까지 하여 확인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 정도. 그럼 나머지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사항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한 장을 쓱 넘기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122쪽에 이거 다 설명했어요. 지적공부는 특정력이 있다 말씀드렸고 2번 현실행위와 공부상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공부상계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고 다음 3번 불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 등기 효력 이거 무효라고 그랬죠. 말씀드렸고 4번 개업공사 5번 매수인 모두 측량 의무 없다고 그랬죠. 말씀드렸고 6번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비치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행정 편의상 작성된 대장이 할 뿐 여기에 소유자로 등재했다 해도 소유자로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정도.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보실까요? 169쪽 문제집 1번 가보겠습니다. 관련 공부와 그 확인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공부의 내용을 직접 암기하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1번입니다. 토지 임야 대장,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지목 확인할 수 있죠. 면적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세는 불가. 이건 경사를 얘기하죠. 불가.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죠. 소유자 확인할 수도 있죠. 2번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요.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지목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면적은 불가. 지형도, 지형은 확인할 수 있지요. 모양이니까. 지세는 불가죠. 경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소유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세, 면적, 소유자, 지적도 임야도로 불가. 잘 물어봤고 전에. 3번 건축물 대장입니다.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 유무 확인할 수 있죠. 승강기 유무 확인할 수 있죠. 소유자 확인할 수 있죠. 오수 정화시설 용량이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시설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어요. 방향 확인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3번 정답이에요. 맞았습니다. 4번 토지 이용계 확인서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 주요 사항 확인할 수 있죠.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면적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지금 샘플이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는데 이게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 확인서인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소재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지목도 나오고요. 그 다음 면적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하여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표시가 다 되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지 표시가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면적 나와요. 그러나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소유자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소유자 때문에.
다음 5번 질문. 등기상 증명서 을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확인할 수 있죠. 권리자 확인할 수 있죠. 접수일자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환매권은 을구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매권은 어디서만? 갑구에서만. 환매권은 이거 소유권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구에서만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역시 환매권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2번 문제가 18회 기출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 3번 문제로 나갑니다. 불일치에 관한 문제인데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에요.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여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OX. 오, 잘했고 2번 건물의 소재지가 건축물 대장과 소재지의 불일치죠. 지금 등기상 증명사가 서로 달라서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판단했다. 잘했죠? 다음에 3번입니다. 소유자 지분이 토지대장과 등기상 증명사가 서로 달라서 토지대장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건 권리관계의 불일치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상 증명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 틀렸고 4번 건축물 대장상 용도지역과 토지용계 확인상의 용도지역이 서로 달라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용도지역은 공법상 제한이죠? 이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토지용계 확인서에 기재되는 게 틀렸어요. 당연히 토지용계 확인서가 우선이죠. 건축물 대장에 말이에요. 중간쯤 보면 용도지역, 지구구역 표시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못 보신 분은 기본서 샘플이 있으니까,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4번 지문 그럼 맞고요. 5번입니다. 토지 대장상 지목과 지적도상 지목이 서로 달랐어요. 뭘 기준해야 돼요? 대장 기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대장이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넘어가 보죠. 4번 문제가 27회 때 기출이었잖아요. 작년 문제였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10년 만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2번 문제가 18회 문제였죠. 이 문제 출제한 다음에 작년에 이거를 오래간만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는 5번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틀린 것을 모두로 몇 개인가? 또 틀린 거라고 그랬죠, 지금? 기억입니다.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OX. 없다. 매수인한테도 우리 개업공사도 측량까지 하면서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니은지문 무허가 건물 관리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죠? 맞습니다. 디귿 토지의 면적 완상식은 제곱미터 나누기 0.302 평이다. OX 곱하기죠, 나누기가 아니고. 이게 16회 기출 지문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저 이게 우리가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다. 곱하기 0.3025를 하면 평이 나오는 거죠, 이거. 뭐 3번 지문, 디귿 지문은 절대 낼 일은 없는데 16회 때 이걸 출제한 바가 있죠. 이게 정답이었어, 이게. 나누기로 냈었죠. 곱하기죠? 네. 진정한 실무 지문이었죠. 참 출제자 존경스럽습니다. 문제 이렇게 내야지. 맞죠? 이게 진정한 실무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낼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평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자, 그래서 디귿 지문 X, 리을.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 경계와 면적으로 확정되어진다는 게 판례였죠. 맞습니다. 다음 미음 지문. 한 필지의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사 등기 기록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이 특정력을 확장하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대장상 분필된 바가 없다면 서로 등기상으로 분필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럼 틀린 거라고 그랬죠? 몇 개? 2개. 옳은 걸로 골라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틀린 거 골라낼 때 박스형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고. 그럼 6번, 7번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권리관계로 넘어갑니다. 요약집 돌아가요. 123쪽. 그럼 권리관계 조사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 권리관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일단 등기상 증명서로 조사합니다. 그러면 권리관계 조사하는 목적은 뭐냐? 권리상 하자를 밝힘으로써 취득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겠느냐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되죠.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조사를 한다. 그럼 모든 부동산 거래는 권리관계 조사가 언제나 산행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권리관계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권리관계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중개사고에. 그 이유는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미공시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죠. 그것도 물권으로. 나아가 군법상 규제가 너무 많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걸 놓침으로써 사고를 냅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를 조사함으로써 권리관계 조사를 하는데 등기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쪽에서 16회 때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공시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우리 쪽에 직접 물어보게 되는데 요즘 안 냅니다. 그러니까 124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125쪽의 분묘기지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작년엔 아주 특이하게 장사법만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그럼 분묘기지권은 민법 시간에 잘 공부했으므로 그냥 통과하시고 장사법을 옵니다. 진짜 통과예요. 진짜 통과합니다. 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장사법 갑니다. 장사법으로 가는데 나는 1, 2차 나눠사라는 얘기 절대 한 적 없어요. 2차 마신 분들이 그러는데 문제 풀면서 해설해 드릴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장사법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장사등연한 법률인데 이 장사법에 대해서는 2001년도 1월 13일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상 신고나 허가제 이것부터 기억해야 되죠. 네 가지가 이제 타겟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관할은 시군구청장이 관할이고요. 신고사항은 사전신고사항이 있고 사후신고사항이 있죠. 이 중에 사후신고사항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사후신고를. 그럼 사후에 신고할 사항은 매장을 했거나 시신을 개인 묘지를 설치했다. 그럼 이때 사후신고죠. 또 개인 자연장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며칠 내에 신고하라? 30일 내에 신고하라. 이게 사후신고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개인자는 기억하기 쉽게 일단 사후신고로 갔어요. 매장도 역시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기 때문에 사후신고로 갔다. 근데 사전신고사항은 화장을 하거나 개장을 했죠. 화개장. 화장을 하거나 개장을 하고자 한 자는 미리 사전에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 그 사전신고사항에 추가된 사항이 이거 개인 자연장지보다 약간 더 큰 게 뭐예요? 가족 자연장지죠. 그 다음에 문중 자연장지 있죠. 가족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는 이제 사전신고다. 이게 올해 바뀐 게 이거라고 그랬죠. 가족 자연장지. 이게 이제 사전신고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럼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면 사설묘지 중에 개인묘지는 사후신고로 갔죠. 그러면 사설묘지, 개인묘지 말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 큰 게 가족묘지가 있고 문중, 종중묘지가 있죠. 법인묘지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개인묘지를 제외한 이 묘지들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허가예요. 묘지들은 개인묘지만 사후신고로 가 있어요. 이건 살림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자연장지를 따져보면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신고죠. 근데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신고죠. 근데 나머지 종교단체 자연장지가 있죠. 종교단체 자연장지와 법인 자연장지입니다. 이것을 조성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건 허가받아야 되죠. 대규모로 설치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때 법인묘지라든가 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미리 이건 허가받는데 법인은 재단법인 설립해야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해야 돼요. 법인묘지라든가 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해야 되고 가족 자연장지는 이거 친족관계였던 자들 이거 모신 묘죠 이게 이제 가족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래서 요거 신고 허가 사항을 이해해 두시고 두 번째 기억할 점이 이거 면적 제한을 기억해야 되죠. 면적 제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였을 땐 분매 면적 제한인데 한 기당 면적입니다. 이거는 상석, 비석,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을 포함하고 있죠. 그럼 이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을 또 기억할 게 개인묘지 기억해야 되죠. 개인묘지입니다. 그럼 개인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죠. 이걸 초과할 수 없고 개인 자연장지 있죠. 개인 자연장지도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억하는데 개인자가 들어가면 30, 30제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거? 30일 내에 사오신 거고 면적도 30이다. 감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 있잖아요. 개인 묘지는 30이라고 그랬죠. 가족 묘지 100.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죠.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요. 법인 묘지는. 그다음에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는 지금 현재 30이었죠.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게 가족이죠.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그럼 개인 묘지나 개인 자연장지, 가족 묘지나 가족 자연장지는 면적이 다 같다 보시면 돼 그냥.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문중 자연장지 있죠. 요거는 문중 묘지는 1000이었죠? 이건 2000.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 종교단체 있죠. 이건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고.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요. 이상으로. 감 잡았어요? 요거는 지금 문중 자연장지는 2배로 갔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는 법인 묘지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종교단체가 특별히 들어갔네요. 그래서 면적자는 이거 이해하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면적을 이해해 둘 점이 봉안묘 있죠. 봉안묘는 이거 장사법에 직접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두시는데 이거 봉안묘는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육면이 전부 다 이거 대리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봉안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봉안묘는 높이가 몇 cm? 70cm. 이걸 못 넘긴다고 그랬고 70cm를 못 넘긴다고 그랬고 가로 길이를 몇 미터로 한다고요? 2m로. 세로 길이를 1m로 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면적이 몇 제곱미터?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2제곱미터예요. 가로 2m, 세로 1m. 높이는 70cm 못 넘기는. 그러니까 이건 장사법에 직접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해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제한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감을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제한 잘 아셔요.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설묘지에서 사설묘지 때 분묘 존속기간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단, 연장을 허용하고 있죠. 1회 하나요? 30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이 연장 기간은 조례로 단축할 수 있고요. 단축이 없다면 이때는 60년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존속 기간이 그럼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1년이죠. 1년 내 철거하여 화장을 하시거나 봉안실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존속 기간 제한이 세 번째 기억할 점이에요. 네 번째 기억할 점이 뭐냐? 타인의 토지 등에 쓸 때 분묘의 처리란 말 나와 있죠. 이걸 제가 무용분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다가 타인의 묘지에다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분묘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가볍게 무용묘라고 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분묘가 발생되면 연고자를 안다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라고 그랬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주고 모르면 그 뜻을 신문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장을 안 해갔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후일 이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존속 권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그 존속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이 얘기는 장사법 시행 후에는 장사법 시행한 다음에는 이거 분미지권에 대하여 희호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장이 지금 최근에 장사의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타인의 토지에다가 타인의 자연장지에다 승낙을 받지 않고 자연장을 몰래 한 거예요. 승낙 안 받고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자연장을 몰래 한 자입니다. 이 자는 존속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하죠. 이해되시죠? 이건 당연히 희호취득 못하죠? 분묘라는 점을 공시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 나머지에서 나오면 이제 기억이 나면 맞히는 거고 안 나면 찍는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봤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쓱 넘기면 128쪽에 판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출됐던 전부 다 판례인데 이 1번 판례는 계약서 제작성할 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제한물권 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 1번 판례 참고해 두시고 나머지 판례는 2, 3, 4번 판례는 쓱 읽어 두시고 그 다음 129쪽에 말이에요. 법정지상권이라고 돼 있죠. 이게 분묘기지권이 빠지면서 법정지상권을 낸 적이 22회, 25회 때 있었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그 전에 언제 냈냐면 13회 때 냈어요. 13회 시험에서 법정지상권을 냈고 그 다음에 22회 때 냈습니다. 10년 만에 냈고 다시 25회 때 냈어요. 지금 최근 시험에 3년 터울이 올해 지금 터울이 되고 있죠. 28회니까 맞죠?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고 저는 안 낼 걸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
2차만 하신 분들은 꼭 읽어주세요. 1차 같이 하신 분들은 민법에서 공부했으니까 상관없고 2차만 하신 분들은 거기 법상권 제가 정리를 아주 명쾌하게 잘 해놨으니까 읽어갖고 꼭 기억을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차 같이 하신 분들 누가 읽어봐도 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고 그럼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내용 싹 정리할까요? 문제집 돌아갑니다. 171쪽에 8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12회, 14회 때 나왔던 문제 유형 섞어놓은 거예요, 지금. 기출질문들 섞어놓은 건데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권리분석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의 하자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 바 모든 부동산 거래는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맞겠죠? 2번 질문. 하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권리분석에 그 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하게 되겠죠. 다음에 3번입니다. 권리분석은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근거가 되겠죠. 다음에 4번 질문. 권리분석에 중개사물의 흠을 미리 발견하면서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5번 질문. 물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은 등기부의 조사 확인만으로 충분하다. OX. 미공식 원리가 훨씬 더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분묘기지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 그래 틀렸죠. 그러면 그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요즘 이런 문제 잘 안 내고 있는데 1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저당권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무액도 확인해야 되죠. 피담보 채무액 확인해야 되죠. 그러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맞습니다. 2번 질문.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원칙적으로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 말소를 조건으로 거래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소 후에 거래시키는 게 좋아요. 혹시 거래하더라도 잔금지급 시까지 매도인은 반드시 말소한다고 조건 거래해야 되죠. 근데 되도록이면 그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 잃는 경우가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이 가짜가 들어간 것들은 되도록이면 말소시킨 후에 거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다음 3번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전세권이 미치는 범위, 존속기간 등에 유의하여 조사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까? 전세권은 일부에서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치는 범위 체크해야 되죠. 어디까지 전세권이 미치고 있는지. 다음에 존속기간 체크해야 되죠. 예.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 맞죠? 그럼 전세금 꼭 체크해야 되죠. 근데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서 지료는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실무적으로 지상권 중개할 때는 지료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다음 4번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제출한 공부가 있는 경우도 개업공사는 직접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맞죠? 의뢰인이 제시한 공부는 절대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5번입니다. 건물의 전세권에 기한 경매 개시결정의 등기는 건물 등기상 증명서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OX. 속으면 안 되죠?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인데 건물 전세권 경매권 있죠? 그럼 그 경매 개시결정의 등기 어디다 해야 된다? 갑구에 해야죠. 그래서 그 경매 개시결정의 등기는 일반적으로 갑구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을구에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 등기는 그냥 갑구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경매 끝나면 소유자 바뀌죠? 그러니까 갑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10번서부터는 지금 그 분묘기지권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0번. 1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맞죠? 예,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 소유자일지라도 분묘기지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방해, 제거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2번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3번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3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설치합니다. 그럼 바로 취득해버리죠.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죠. 점유 몇 년 해야 된다? 20년간. 이거 평온 공연한 점유해야 되죠.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내 땅에다 분묘 설치했어요. 이 토지 양도하는 거죠.
양도하는데 그 양수인과 분묘 이장특약, 철거특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그럼 이거 내가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게 세 가지인데, 그럼 분묘기지권은 일단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맞아요. 그럼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가 맞죠.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이게 되고, 그러나 인접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거기다 분묘 설치했어요. 그 점유는 자주점유였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그 정도 이해되시고, 그럼 분묘기지권 포기할 때,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의사표시 외에도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됩니까? 아니죠.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바로 되는 거지.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자, 그럼 2번 질문 맞고요. 3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더라도 분묘를 소봉사는 계속된다. OX. X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봉분이 존재하고 이 분묘에 대하여 소호봉사하는 한 계속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러면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님은. 이때 말이에요. 분미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상권편이 준용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지상권편이 준용될 거예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니까 민법 지상권이 준용되는데 민법 지상권편은 최단 존속기간 있잖아요? 그럼 최단 존속기간, 이것은 분묘기지권에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지상권과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법정지상권은 최단기간까지 적용합니다. 그럼 견고한 건물이 법정지상권 취득해버리면 그건 최단 30년 가는 거예요. 근데 분묘지권은 이거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류의 차이가 있죠. 우리 분묘지권도 약정이 없는 이상 지류지급 의무가 없죠. 나아가 시효로 취득했습니다. 지류지급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지류지급 의무는 없지만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이거 법원이 정한다고 그랬죠? 합의가 안 되면.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최단기간에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작물로 이것을 본다면은 최단 5년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게 판례죠. 이게.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단분 형태의 분묘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럼 분묘기지권은 신설 권능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장할 권능도 포함한다, 안 한다? 원칙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단. 집단적으로 설치된 분묘입니다. 기억나요? 문중유지라고 그랬죠, 이거. 집단 설치된 분묘가 분묘지권을 취득했어요. 서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 분묘기권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유지됐죠. 이건 예외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 참고로 해두시고 평장, 암장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분묘라는 점을 공시 못하고 있고요. 나아가 가묘, 장래의 묘사라고 그러죠? 가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5번입니다. 지류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도 지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되실 것 같고, 다음 12번 문제 박스형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을 모두 모르면서 또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박스형인데. 기억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OX. 추정되지 않는다. X. 니은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권을 취득한다. OX. X. 이거 시효 취득이 아닌 이상 승낙 없다면 취득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X. 다음 디귿.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후 당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분묘 이장 등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 설치자는 분묘기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성립하는 경우 이 경우였죠. 자, 그럼 맞고요. 리을입니다.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OX. 이거 잘 물어보는데 말이에요.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고 있죠. 당연히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틀렸어요. 그럼 틀린 거 기억 니은 리을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조금 쉬었다 하죠.